그래서 내 건강에만 포커스를 두고 한 3가지 정도의 큰 테마를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의학적 얘기는 대신에 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는 무엇일까요? 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돈을 가장 많이 들여야 되겠죠. 우리가 생활에서. 근데 어디에다 가장 많은 돈을 들이고 계십니까? 피부죠. 그리고 리스를 잘 해야 됩니다. 네, 피부에 그런 이게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예요. 조물주는 분명히 우리 몸을 만들 때 이 해골 안에다가 골을 집어넣습니다. 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침으로도 들어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동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어디냐면 심장이에요. 근데 심장이 이래도 칼로 훅 들으면 쑥 들어가요. 갈피뼈 사이로. 그래서 나름대로 프로텍션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지만 이 해골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물도 차 있어서 뇌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큼 부딪혀도 그냥 딱딱한 대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푸른 역할까지 하게 돼 있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보호 장치가 잘 돼 있는 겁니다. 즉 조물주는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눈을 얘기했지만 인간들은 눈의 저기에다가 돈을 거의 안 쓰고 계속 아래쪽에다가 주겠습니다. 피부 그리고 근육을 늘리는데 가장 많은 쪽을 하고 있고 또 정력을 높이기 위한 그 많은 돈을 우리 계속 써왔어요. 자, 우리가 지금 뭔가 조물주가 우리를 만들어놓은 그 존재의 목적하고 좀 빗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또 그게 또 이제 인간의 맛이죠. 브레인을 한번 얘기해 들어보면 무게는 뭐 노트북 컴퓨터 요즘 나오는 그 정도의 그 무게입니다. 체중의 2%뿐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총 면적은 그걸 쫙 깔아보면 한 0.75평 정도 된다고. 그런데 이 안에 세포들이 참 많이 응집되어 있어요. 1000억 개. 1000억 개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는 못 봤지만 몽고에 가면 딱 누우면 하늘에 별이 쫙 펼친다고. 그 별의 숫자가 1000억 정도 된다고. 즉 우주가 머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1000억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시냅스라는 것입니다. 연결고리. 뇌세포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고리가 10조 개. 또 셀 수 없을 연결을 갖고 있습니다. 조물주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봐도 우리가 알고 있는 뇌를 빼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결정을 하는 곳이 어디냐고요. 결정력이 있는 장기. 심장은 결정력이 있습니다. 심장은 뇌가 죽어도 뜁니다. 중요하니까. 그리고 장기도 움직입니다. 그럼 뭐 하세요? 저 옛날에 오리 같은 거 목 딱 쳐버리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몸에 가지만 그렇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 오리도 죽죠. 나를 결정하고 나의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실행시키는 거. 이게 바로 CEO가 대부분 하셔야 될 일입니다. 즉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바로 그 일이 뇌에 해당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피부에 해당되는 일을 하신다거나 근육이나 뼈에 대한 일을 하신다면 이 CEO 과정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이 뇌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뇌라는 존재는 그런데 참으로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한의학에 뇌가 있습니까? 오장육부에 뇌가 있어요. 없습니다. 오장육부에 뇌가 없습니다. 하초라고 신경이 있습니다. 하초라는 부분. 그러니까 모든 장기는 중요하다고 해도 오장육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 곳이 다른 동양에서도 그랬지만 서양에서도 거의 무시되어 왔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존재가 제일 처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집트 피라미드의 BC 1700년도에 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에서 나왔다는데 이것을 쓴 사람이 혹시 미라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 이모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주 흉측한 사람은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였습니다. 그 사람이 뇌를 이렇게
뇌주름, 낙이 있고 뇌축색이 있다는 이러한 것을 글자로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가졌죠. 죽은 것을 보니까 심장은 뭔가 알겠는데 이게 까서 보니까 순두부 같은 것이 떡 있고 이게 움직이지도 않고 이게 뭐 하는 거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뭐 하는 데인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 의학의 아버지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BC 470년경 이때 400년경에 간질 아시죠? 이렇게 소위 질환병이라고 하는 거. 옛날에 질환하고 자빠졌다는 얘기 거기서 나옵니다. 이렇게 막 하다가 넘어지는 거. 그 질환병은 뇌병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 뇌는 인간의 감각에 관여하고 지성이 있는 곳이다라는 얘기를 히포크라테스 할아버지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바로 그 뒤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아주 유명한, 지금 현재까지도 모든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분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히포크라테스하고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라서 그런지 역시 우리의 정신, 우리의 감각 이런 것이 뇌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마디 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아름다운 사람을 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어디가 뛰는데? 심장이 뛰는 거예요. 여기가 벌렁벌렁하지 여기가 벌렁벌렁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짜 실질적으로 모든, 지금도 표현을 하지만 열정을 얘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심장이 뛴다는 얘기예요. 뇌가 뛴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열정은 어디서 오냐면 실질적으로 뇌에서 오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심장에서. 그래서 너무나도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다 느끼는 곳이 심장인데, 그렇다면 심장에 우리의 정신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이야기가 쭉 오래가고 성경책을 봐도 우리의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 있는 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상당히 오랫동안 뇌가 정신을 이룬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가스와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고, 뇌를 열어보니까 뇌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뇌에 빈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뇌척소액이라는 것이 흐르고 있는데, 이게 뭔가 생각했더니 여기 물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체액을 돌아다니면서 뇌실 앞쪽에는 감각이, 뒤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 이렇게 있어서 가스와 체액이 이 우리 뇌를 구성하면서 우리의 정신세계를 관장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은 심장이라고 얘기했지만 학자들은 쭉 이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1000년을 유지하죠. 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뭔가 연구가 된 것은 르네상스 시대부터입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의 모든 학문의 추구하는 목표가 신을 아는 것이었고, 인간은 사실은 신의 피조물이었기 때문에 신을 아는 것에 대해서 신학 위주로, 그리고 모든 미술도 신을 그리고 신화를 그리고 했던 것으로 있고, 실제로 뇌를 이렇게 그린다든가 흉측한 모습을 그린다는 것은 르네상스 이전에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셀리우스라는 사람이 1543년에 이 뇌 그림을 그립니다. 뇌 그림을 그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디에 무엇을 하느냐에 있어서 어디에라는 얘기를 할 때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심상이 떠올라요. 우리가 서울 하면 서울의 지도가 머릿속에 떠오르고, 강남구 하면 어디가 떠오르고 하듯이 이 위치를 정하거나 할 때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면 우리 머릿속에서는 갈 곳을 모르고 헤매게 돼요.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때부터 그럼 이렇게 생긴 것을 뭐라고 얘기를 좀 붙여보자 해서 해부와 농어가 만들어지게 되고, 17세기, 18세기 들어서 이제 드디어 그 전까지 정신세계라는 것이 이제 철학의 문제였고, 그렇지만 이제 의학이라는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미친 사람에 대한 얘기들은 많았었고, 뇌를 다친 사람의 병에 대한 것들은 많이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뇌해부학에 대한 책이 발간이 되고, 뇌 세부 구조에 대한 세부 기능을 연결하기 아주 시작을 합니다. 아주 초창기. 그리고 이제 뇌 병을 치료하는 소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경학이라는 것이 이제 시작되게 되고, 진짜 뇌 연구가 확 올라오게 된 것은 이제 19세기 거쳐서 나타나게 됩니다. 18세기, 19세기 거쳐서 제국주의가 이제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면서 전쟁들을 많이 하게 되고,
그동안에 썼던 칼이나 창이나 도끼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뇌를 쳐서 뭉거뜨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총알을 쏴서 머리를 뚫는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관통력이 뛰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에 해골은 뚫지만 뇌까지는 뚫지 않고 그런 것들이 많아서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해서 탄환을 끄집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끄집어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끄집어내고 살아나서 봤더니 말을 못하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뭐 팔이 마비가 됐다, 어떤 사람은 감각이 없어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니까 뇌가 감각에도 운동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관련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게 되고 이런 관찰들이 막 쌓여서 지식계층에서는 이제 이러한 하나의 골상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어느 쪽이 망가지면 뭐가 잘못된다는 것들이 하나 둘씩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의 머리만 보고 이 사람은 머리가 좋겠다. 왜냐하면 이쪽 부분이 계산 능력이 뛰어난 부분이 커져 있는 뇌를 갖고 있으니까 수학을 잘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짱구는 그래서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들이 골상학입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사람들이 죽은 뇌를 이제 하나둘씩 잘라보면서 현미경으로 보고 뇌 세포들이 이제 흐여물건을 하니까 염색을 해서 보니까 여기 안에 세포가 있고 세포들의 모양새가 다 다르다. 그리고 병든 사람은 세포의 모양이 바뀐다. 이런 얘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진화론이 같이 오게 되는데, 이 진화론이 중요한 것은 사람과 다른 동물이 다르다고 생각했었죠. 그때 당시에 모든 신학적인 개념에서는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다른 개체라고 생각했는데, 진화론에서는 이런 공통적인 요소가 각각의 계층마다 조금 더 발달되는, 즉 사람과 같은 경우는 좀 더 현명하게 발달된 쪽으로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습게 발달된 것은 원숭이로 하듯이 이렇게 발달을 한 요 모습, 진화된 모습이 베이직 스트럭처는 거의 비슷하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개의 뇌나 하물며 그리고 그러니까 물고기의 뇌가 제일 처음 형성됐을 때 모습이 인간이나 똑같은데 어디가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더 발달되느냐에 따라서 그 개체가 하는 일이 다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비교해부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사람에서 동물 연구를 하게 됩니다. 동물도 비슷할 것이다. 실제로 해봤더니 동물도 비슷한 모양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19세기부터는 뇌과학이 서서히 과학의 모습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데 20세기 1900년도에 들어서는 그동안의 모든 연구는 그런데 안타깝게도 죽은 사람에 대한 연구였어요. 죽어야지 뇌를 잘라봐서 염색을 하고 하죠. 살아있는 사람의 뇌에서는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연구를 20세기부터 하게 됩니다. 그걸 또 들여다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이제 제대로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게 되는데, 뇌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뇌를 들여다보는 첫 번째 과정이었어요. 살아있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전기라는 것이 나타나면서 전기가 통한다는 것도 알았지만 전기가 자발적으로 우리 몸에서 생긴다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래서 개에다가 한번 이런 걸 해봤더니 이런 파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도 되나? 사람도 파가 나오거든요. 뇌파는 1905년도 정도에 우리 실질적으로 의학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뇌파에 이상이 있는 병으로 대표적인 것이 아까 얘기한 간질, 뇌전증입니다. 뇌 전기가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쇼크 상태에 빠지는 그러한 상태를 뇌전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기 생리학이 발달이 되고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CT, MRI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전까지는 죽어있는 뇌에서 살아있는 뇌로 연구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경의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이제 뇌 CT 사진입니다. 우리가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까보지 않고서도 이 안에 어떤 스트럭처가 들어가 있는지도 알 수 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가 있습니다. 뇌 안에 있는 혈관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CT 엔지오라는 그런 것이고,
MRI는 CT보다 훨씬 더 해상도가 높아서 실제로 우리가 진짜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 뇌 해부를 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이렇게 생긴 뇌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뇌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얘기는 이렇습니다. 뇌는 우리의 생명, 생존, 생활을 위한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의 예전부터 요 안에 생명관리자 뇌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동물에 다 있습니다. 모든 동물에 이 정도의 크기로 있고요. 도리어 상대적인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이제 뇌관이 도리어 더 작은데요. 하여간 생명에 관련된 거예요. 여기 생명 중추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숨골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뇌에서 아래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우리 뒤쪽 뇌에서 이렇게 잘못 침을 찌르면 여기를 찌르기 때문에 사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생명을 하는 생명 중추가 있고 생명이 있다면 일단은 살아야 됩니다. 그 살기 위한 구피질이라고 해서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뇌의 겉을 싸고 있는 세포 조직을 얘기하는데 과거에 이 정도의 진화적인 것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포유류는. 그래서 요것이 요 구피질이 있습니다. 요 구피질은 우리가 생존을 하는데 필요한 피질입니다. 세포 겉을 싸고 있는 덩어리들. 근데 사람한테서 가장 발달되어 있는 것은 신피질입니다. 신피질. 새롭게 만들어진 피질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생명 그리고 생존이 됐다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을 또 갖춰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신피질이라는 거죠. 이 신피질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우리는 얘가 진짜로 너무나도 조화롭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이 잘 아는 우뇌와 잔해에 의한. 그러니까 잔해부는 논리적이고 수학적이고 언어적이고 분석적이고 뭐 기호를 쓰는 데 더 발달돼 있고 문자와 관련이 있고 그러니까 분석을 하는 데 적합하고 우뇌는 직관적이고 기하학적이고 음악적이고 종합적이고 회화적이고 형태적이고 그래서 응용과 창조에 적합한 그런 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좌뇌와 우뇌가 다 있습니다. 저도 좌뇌와 우뇌가 다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화롭게 쓸 수 있는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뇌만 발달했어. 나는 좌뇌만 발달했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어떻게 자기가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쪽이 대학 입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지금까지 교육은 이쪽을 좋게 만드는 데 최대한의 교육적 것을 쏟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쪽이 발달된 사람이 결국엔 성공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EQ 얘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쪽만 발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못 가고 우리 현재 경쟁사회에서는 또한 기본적으로 본인이 이것을 쓸 수 있는 베이스가 깔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사회의 모습은 우리 뇌의 기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뇌과학에서 밝힌 건 뭐 많은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과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라는 이 명제를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된다. 만약에 사람이 지금까지 이렇게 약한 육체를 갖고 살아있는 그 모습이 아무리 봐도 사회적 존재라는 것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해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강한 갑오무치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더 빠른 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보면은 모든 동물이나 식물이나 세계를 소위 지배해오는 사람으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이 사회적 동물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증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동물이라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살아날 수 없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뇌의 신피질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뇌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미치지 않았거나 치매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학적 견해에서 뇌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정신적으로만 본다면 미치거나 치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쳤다는 것은 뇌에 해야 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의 질이 망가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치매는 콘텐츠가 없어진 것이에요. 양의 문제입니다. 양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끝나고 나서는 미친 것과 치매는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미치다는 의미가 뭐냐면 정신에 이상이 생겨서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상, 지나침, 뭐 이렇게 얘기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그럼 진짜 우리가 미친다는 얘기를 했을 때, 너 미쳤다, 너 사이코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들 그렇게 뭘 기준으로 하고 계십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예전에도 미친 사람은 많았지만은 이 기준이 진짜 모호했었어요. 정상이 뭐지? 상식이 뭐지? 여기에 대한 어떤 정의도 없이 5세기에서부터 16세기까지는 루나틱이라는 것으로 그 미친 사람을 표현했는데, 루나틱이라는 것은 달입니다, 달. 뱀파이어가 언제 작동이 되죠? 그 늑대 인간이 언제 작동이 되죠? 보름달이 올라올 때입니다. 아, 진짜 보름달이 올라올 때 사람의 심정이 많이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고, 제가 한 석사를 학기 논문에도 살인을 한 정신불면증 환자들이 보름달 때 가장 많은 살인을 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이런 달의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미친 사람은. 그리고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 누가 마녀다, 그건 마녀인 거예요. 보통 미쳤다는 얘기에 대한 정의는 성직자들이 많아요. 보름달에 달밤에 체조하면 미친 거죠. 이게 이제 그 소위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정의였습니다. 상당히 황당한 일이죠. 그게 근데 16세기까지 지내쳐왔고, 사실상 18세기도 계속 그래왔습니다. 20세기 초에 드디어 이제 정신병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사이코시스, 사이코의 노이로제 들어보셨어요? 노이로제가 뉴로시스입니다. 사이코시스와 뉴로시스가 좀 구분해야 되겠다. 그리고 사이코시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입원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얘기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기준이 우리 세 가지입니다. 많지도 않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코다 하면 지나친 겁니다. 뭐가?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또 감정이, 그 사람의 행동입니다. 사고가 지나친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의처증, 우울증입니다. 의처증, 우울증 아무리 얘기해도 좀 지나친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셔서 아시죠? 우울증 아무리 설득을 해도 우울한 것이 또 정상으로 안 옵니다. 그와 반대로 조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행복한 병이죠. 전지전능합니다. 거의 뭐 하나님과 동급이에요. 이 지나침, 이것이 지나침으로써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야 저건 너무 지나치다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전에 나와 있는 대로 사이코 아니야? 너무 맨날 웃고 다니고 시시각거리고 저 사이코 아니야? 어떤 놈은 계속 의심만 하고 사이코 아니야? 또 하나의 그 기준은 현실 감각입니다. 현실 감각이 뭐냐면 here and now,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감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은 커먼센스로 다 공유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결혼식장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례식장에 가서 깔깔대고 웃고 결혼식장에 가서 엉엉 우는 놈, 그럼 보면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라고 그래요. 현실 감각이 떨어진 겁니다. 자, 지나치고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 다 사이코라고 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 자신을 아는 거예요. 병식. 내가 병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이코라고 합니다. 생각이나 감정이 지나치고 그 지나침이 현실 감각을 반영하지 못하며 그거에 대해서 누가 지적을 했을 때 전혀 자신이 잘못된 걸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것을 사이코라고 합니다. 제가 정신병동에 있을 때 예수님이 세 분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조증에 걸리면 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됐어요. 요즘은 뜨면 그 예수님이 아니라 빌 게이츠나 뭐 이런 걸로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제가 있을 때는
제 밑에 한 10년 전에는 대통령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을 때는 조증이 뜨면 대통령이 과대망상의 끝이. 저희 때는 이제 예수님이었는데 예수님이 세 분이 계셨어요. 세 분이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이제 그 20명 정도 되는 환자들한테 사회를 계속 전도를 하고 다니니까 너무 동선이 꼬이는 거야 서로. 그래갖고 이제 세 명이서 얘기를 한 거야. 이거 뭔가 잘못됐다. 어떻게 예수가 세 명이야? 그래서 세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한다. 회의를 하고 대단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우리 세 명 중에 두 사람은 가짜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판정을 하냐는 거죠. 정신병원 안에서 뭘로 판정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로 판정을 하죠. 가위바위보 해갖고 한 사람이 이기고 두 사람이 졌겠죠. 어떤 일을 벌여? 진 두 사람은 병식이 생겼어요. 퇴원을 했죠. 내가 예수가 아니구나. 나보다 더 센 놈일 거야. 그렇지만 이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약이 안 됐습니다. 이미 두 사람의 강력한 예수를 부딪혔기 때문에 이 어마어마한 그 과대망상은 더 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이코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세 가지 컴포넌트를 모두 다 망가져 있을 때를 사이코라고 하고 병식이 있는 정도를 뉴로시스라고 그때 정의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달라져. 그런데 너무 개념적인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병이 있다고 한다면 혈압을 따져보면 혈압이 뭐 120에 80 이상 고혈압이라고 한다. 딱 끊어지죠. 이렇게 딱 끊어지고 뭐 병이 있는 분과 없는 분이 끊어지게 돼요. 그게 대부분인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나도 약간 우울하고요. 나도 약간 또라이끼가 있고 나도 의심을 많이 하고 나도 한때는 미친 적이 있었다는 얘기들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다 없다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지는 거죠. 이 애매모호는 어떤 정도가 우울증이냐 모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 기준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 지나침에 의해서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됐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좀 지나치더라도 일상생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때는 사이코라고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할 때입니다. 감정이 그렇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허물감에 빠질 수 있고 생각이 되면 망상 또는 환각에 빠지기도 하고 막 너 진짜 멋있게 생겼다고 환청이 들기도 하고요. 그 환청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래 계속 하나님께서 악마를 보내셔서 당신을 해치려고 합니다. 이런 환청이 들려요. 실제로 망상, 환각이 행동상에 지나치고 폐가 망신하는 게 이제 강박과 중독이죠. 근데 이렇게 이제 드디어 20세기나 21세기 이후에 나름대로의 병에 대한 기준이 잡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불안장애, 우울장애, 조증, 뭐 편집증, 뭐 강박장애, 중독, 뭐 이런 것들이 다 몇 가지가 합쳐지면 정신분열증 뭐 이런 것이라 해고 병명이 하나씩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병명에 대해서 뇌과학적으로 들여다보니까 뇌에 신경전달 물질이라는 이상한 것이 잘못돼서 이런 병이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이걸 1980년도에 타임지를 읽다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80년도에 대학에 들어왔거든요. 저는 의과대학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수학을 잘 못해서 들어왔거든요. 우리 고삼 선생님이 너는 수학을 못하니까 의대 나가라.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의대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있었을 때 바로 그것이 이제 저를 끝까지 이제 뇌를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게 거기에는 우리의 우울증이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세로토닌이 떨어지게 되면 우울증이 또 빠진다는 거예요. 그때 한창 베르테르의 슬픔 뭐 이런 거 읽었을 때 그 숭고한 슬픔이 어떻게 뇌에 있는 케미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느냐. 난 도저히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럼 얘가 얘네들하고 싸우려면 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는 지고 있습니다. 우울한 환자한테 약을 주고 있죠. 우울한 사람한테 약을 준다는 건 결국엔 뇌에 있는 케미칼을 조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울감이 없어져요. 놀랍게도. 자, 지금까지 질적인 문제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양적인 문제에 빠지는 것이 치매입니다. 사실 치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많으시죠. 뭐 어른이 바보 되는 병이다, 노인의 심한 건망증이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다, 불치병이다, 중풍이다, 미쳤다 이런.
일단 아까와 같이 제일 중요한 것은 미친 사람은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습니다. 아시죠? 미친 사람은 그렇게 기억력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억력 다 멀쩡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근데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게 치매라는 병이 들여다보면 어렸을 때부터 바보였던 사람을 치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엔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던 사람이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바보로 빠져가는 병이에요. 어른 바보가 가장 이 치매를 잘 표현하는 단어고요. 노인의 심한 건강증은 아닙니다. 노인이 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을 이렇게 통합하고 조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살아가기 위한 기억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의 효율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좀 빠져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늙으면 다 그런 것입니다. 아니요. 늙었어도 쩡쩡한 정신을 갖고 살아가시는 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병이 불치병이냐 이런 것들은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치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얘기하겠지만 난치병이지 불치병은 아닙니다. 즉 치매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발달된 인지 능력이 뇌질환이 독점적으로 발달한 어려운 문장이 있는가 하면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뇌병이 생겨서 지혜로움이 감퇴되어 어리석은 상태에 빠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치매가 바보치 바보매예요. 디멘치아, 디그는 없다라는 것이고 멘치아는 정신이 없다라는 것. 다 너무 비하하는. 그래서 저는 좀 위즈덤 디케이, 지혜 감퇴증 뭐 이런 정도로만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다들 뭐 치매라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좋아하더라고요. 치매라고 하면 뇌에 생기는 병입니다. 심장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기억력이 심하게 떨어지는 병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억력만 떨어졌다고 해서 치매는 아닙니다. 아까 얘기한 뇌피질, 사람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했던 그 능력들, 그게 뭐가 있을까요? 판단하고 말하고 알아맞추고 미리 준비하고 실천하고 이러한 능력이 이걸 인지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이 떨어진 것을 얘기해요. 결국엔 그것이 떨어져서 직장생활, 가정생활에 엉망이 된 상태를 치매라고 해요. 그럼 이것을 일으키는 병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뇌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치매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치매하면 알츠하이머 병을 떠올릴까요? 그냥 다른 병들은 우리가 열심히 치료해서 치매에 빠지기 전에 회복시킬 수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회복이 아직 안 되는 이러한 퇴행성 질환이라는 것이 있어서 전체 퍼센티지를 하면 이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증상은 다 치매로 나타났지만 이 사람들은 회복을 시켰고 그래서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병이 제일 많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알츠하이머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얘기가 이제 좀 생소하실 텐데 퇴행성 질환이라는 게 뭐냐면 병적으로 노화가 되는 겁니다. 병적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라 다 똑같이 늙어가야 되는데 어떤 곳이 더 빨리 늙어가는 것이고 더 빨리 늙어가는 데는 또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에 의해서 뇌세포의 이른 사망이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한번 시작되면 지속적인 과정을 보이게 되고 결국엔 이 치매나 이런 것들 퇴행성 질환은 노인성 질환입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질환이에요. 제가 정신과를 딱 시작을 했을 때 지금은 뭐 신경과 의사지만 정신과를 했을 때가 86년 그때 정신과 의사를 시작을 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는 치매의 가장 대표적인 병은 희귀병이었어요. 세상에 그런 병이 있나? 희귀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알츠하이머병은 만백성 그냥 커먼 센스예요. 요즘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치매 환자 하나씩 꼭 나옵니다. 장수상에도 치매를 환자를 내 머릿속에 지우개 뭐 스틸 앨리스 뭐 다 치매예요. 왜 그랬냐면 노인 인구가 늘어나서 나타났어요. 그 전까지는 환갑잔치 때 박수를 쳤던 세대였고 지금은 환갑잔치 때 잔치를 하겠다고 그러면 욕을 먹는 세대예요. 지금은 저한테 오시는 평균 나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85세 그리고 90세가 훌쩍 넘어서도 아주 건강하게 들어오시고 머리만 좀 멘탈만 좀 없는 그런 분으로 들어오신 이런 세계에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노인이 될수록 이 병적 노화 현상이 눈에 더 많이 보이게 된 겁니다. 그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동영상은 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얘기하면 덜컥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다 노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이 된다는 게. 그러면 잘 보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지지 않고 하면 노인이 되면 행복할까? 형이 없으니까 행복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노인이 되는 것에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노령화가 가는 속도를 한번 보십시오. 미국 보통 전체의 그 인구 분포의 7%에 해당됐던 게 미국이 1942년, 우리나라가 2000년이었어. 그런데 전체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순간이 우리나라는 2018년이고요. 미국은 2014년입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슈퍼 에이지드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게 돼요. 그 순간 우리가 2026년, 미국이 2030년. 우리가 제일 빠릅니다. 전체 인구의 20%를 도달하는데 제일 빠른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입니다. 이 속도가 제일 빨라요. 8년 만에 이것을 이뤄냅니다. 대단한 나라. 1등을 드디어. 그러다 보니까 국민복지연금법이 1973년도에 개정이 시작이 됐는데 너무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1988년도에 또 했고 작년에 또 하나 또 개정했죠. 계속 개정하면서 기대 수명에 대한 예측이 막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베이비 부모가 노인이 되면 하는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옵니다. 베이비 부모가 여러분 세대가 많을 거예요. 58년 개띠 때가 가장 많고 그다음부터 조금 줄었지만 거의 대부분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이게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노인 인구로 전환이 되는 거죠. 이 베이비 부모가. 그다음부터 이분들이 점점 더 축적이 되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이런 엄청난 그림을 그리고 이제 끝난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에이징을 보는 우리의 시각은 안타깝게도 비슷한 시기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사회보장제도가 예고되고 있어서 재정적 핍박에 대해서 국가적 사회적 제한이 우려됩니다. 이게 우리가 노인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럼 전 뭐 했습니까? 저는 의사인데 열심히 그분들의 평균 연령을 늘려드리고 보다 건강하게 살라고 열심히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은 국가적 사회적 재앙을 양산한 사람입니다. 전 이 얘기에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오래 사는 게 재앙인가요? 장수의 꿈 분명히 현실화됐습니다. 옛날에 다 오래 사시라고 했잖아요. 요즘 오래 살라고 그러면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장수의 현실이 이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수를 했을 때 꿈꿔왔던 꿈이 있습니다. 노인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전에는 누군가가 얘기해 왔었어요. 성경에도 이렇게 있어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한 자에게는 명철입니다. 우리는 갑자기 저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노인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경제적으로만 스스로를 판단을 해서 매우 이제 쓸모없는 존재로 우리 스스로를 떨어뜨리고 있어요. 나이 든다는 거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20대보다 30대가 낫었고요. 30대보다 40대가 낫고 40대보다 50대가 낫습니다. 외모는 좀 후지더라도 제 와이프가 제가 좀 많이 똑똑해진다고 얘기합니다. 좀 더 많은 경험과 좀 더 많은 직관과 좀 더 많은 지혜를 갖고 우리는 올드 늙어가고 고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익어가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명제에 무엇을 하나 붙인다면 우리는 좀 더 나은 노령화 문제를 얘기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는데 지금 58년 개띠 고에서 위에서 아래가 3, 4년 세대가 지금까지 어떤 적도 없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명철하고 가장 돈이 많은 세대. 이 세대가 노령을 어떻게 살 것이냐에 따라서 이 나라는 어떤 모습을 갖추냐가 바뀌지
베이비 부모라는 단지 이 사람들이 65세를 넘어가는 자체가 제한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에이징은 제가 보기엔 안티에이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티에이징. 이 에이징과 싸워서 가장 처절한 최후를 마쳤던 백설공주와 그 계모. 이 얘기는 다 아시죠? 예전부터 안티에이징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에이징을 갈 것이냐? 치매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러한 우리가 이런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지혜라든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우아함이 안타깝게도 병이 생겨서 무너져가는 것을 봐야 되겠었기 때문에 아쉽지만, 그렇지만 치매 때문에 다른 노인들도 다 같이 치매로 치부되는 그러한 것은 전 진짜로 원치 않습니다. 이분이 그래서 우아한 노년은 어떤 조건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더니 여기 책이 있어요. 신경과 의사가 썼더라고요. 저하고 같은 신경과 의사가. 여기에서 나온 몇 가지 지혜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우아한 노년 찾아보면 되게 재미없는 책이에요. 논문집이더라고요. 어떤 논문이냐면 수녀를 연구하는 거예요. 수녀들이 매년 지능 검사를 하고 죽게 되면 자기의 뇌를 기증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들으면 아무렇지 않겠지만 캐톨릭의 그 성당 옆에 가면 뭐가 있죠? 공동묘지가 있어요. 왜 공동묘지에 묻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재림하셨을 때 부활을 해야 돼요. 근데 부활을 했는데 머리가 없어. 골도 없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될까 하고서 스노든이라는 사람이 이거 해주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678명의 수녀가 거기서 오케이 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연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넌스터디라고 하는 이러한 그 유명한 연구 결과들이 계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거기서 나왔던 몇 가지. 여기 보면 이분들이 100세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자, 100세 때 이 똑바로 서 계신 이분을 보십시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다 휠체어 타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시냐고 그랬더니 계속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서부터 했냐고 그랬더니 이런 사람부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난 지금까지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그게 아니라 운동은 지금이 가장 이른 시기입니다. 지금 시작할 때. 운동을 시작하면은 모든 것들이 젊어집니다. 뇌도 젊어지고요. 그리고 근육도 젊어집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근육 운동은 진짜 많이 해서 그 근육 운동이 젊은 사람은 근육 운동을 안 해도 근육이 빠져나가는 속도가 참 더디 갑니다. 그런데 연세 드시면 빨리 빠져나가요. 그 대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요 근육이 유지됩니다. 연세가 드셔도.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다면 운동이 어떤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나중에 얘기드리겠습니다. 일단 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수녀를 연구하신 줄 아세요? 수녀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왜 오래 사나를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수녀들이 치매에 덜 걸려요. 왜 수녀들은 치매에 덜 걸려나 알고 싶었던 거예요. 운동을 하더라는 거죠. 또 이분들을 치매에 걸린 분과 안 걸린 분을 자서전을 뒤져봤더니 자서전을 빽빽하게 잘 쓴 사람이 치매에 덜 걸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언제 수녀가 되냐면 중고등학교 때 수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빽빽하게 쓸 수 있는 능력은 언제 배양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그때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 중에 하나는 아이들한테 책을 많이 읽어주라는 거예요. 읽게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아까 얘기한 시냅스, 뇌와 뇌의 연결을 최대한 강화시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병이 걸리더라도 10개가 걸려있는 사람은 한두 개를 뜯어져도 나머지 것이 남아있어요. 하나만 남아있는 사람은 병에 걸려서 톡 터지면 기억의 회로가 트랙이 다 끊깁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알츠하이머 병이라는 것이 걸리게 되면 뇌가 이렇게 수축이 돼요. 위축이 돼요. 작아져요. 그리고 정상인들은 이렇게 빵빵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냥 작아졌다고 하세요. 저 마른 호두같이 된 이 모양새를 보고 이 사람은 뇌 회복하기 전에 이 사람은 뭐 치매를 할 거니 하고서 저 기록을 뒤져보니까 이 사람은 치매가 아니에요. 정상으로 보였던 사람은 이 사람은 기록을 보니까 치매였어요.
이건 뭐지?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뇌의 예비능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평소 때 진짜로 머리를 많이 써서 뇌의 능력을 극대화시켰던 사람이어서 아까와 같이 뇌세포와 뇌세포의 연결이 많았던 사람. 이 사람은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연결을 안 시켜놨던 사람.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뭘까요? 테드 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 뭘 먹냐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해서 좀 적어봤는데 거의 다 좋은 얘기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식사 시간의 사회적 중요성이라고 있는데 수녀분들은 혼자서 식사하지 않습니다. 모여서 수다 떱니다. 바로 그것이 뇌를 발달시킬 때 무지하게 좋다는 거예요. 혼자서 밥 먹지 마세요. 어떻게든지 같이 밥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1차, 2차, 3차 수업을 계속 하는 이유는 이 중요성 때문에. 근데 이제 이거 과식보다는 소식을 해야 돼요. 좀 덜만 먹으면. 그리고 독주보다는 술 못 먹는 사람은 술 먹으면 안 좋고요. 독주보다 와인이 좀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차를 가는 이유에 대한 더 중요한 얘기. 많은 사람들이 치매의 기억을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지금까지 성공을 못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이제 성공을 했다는 첩보가 들었어요. 치매가 기억을 한번 넣고 있어요. 치매. 이게 또 이게 치매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라는 게 묻거나 말거나 하지만 우리가 사회적 중요성, 아까 얘기했지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고 그리고 우리는 생각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안 하면 또는 독거노인이 되면 쉽게 뇌가 망가집니다. 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긍정적으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진짜 감사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훨씬 더 오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100세가 넘으신 할머니입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매일마다 뜨개질하는 거예요. 장갑을 끼고 담배가 한 켤레를 매일마다 만들어요. 그리고서 벽에 자기가 가르쳤던 3,000명이 넘는 모든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들여다보고 걔에 대해서 기도하고 너 때문에 이 장갑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 장갑을 손에다 찍고 끝까지 자기의 의미를 놓지 않았거든요. 끝까지 자기의 의미. 바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오래 사십니다. 거의 맞습니다. 그럼 치매에 걸린 사람은 어떨까요? 치매에 걸린 사람의 마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요 분이 이제 이름 뭐더라? 저도 잠깐 떨어져갖고 크리스틴 브라이든이라는 여자인데 호주에서 과학성 차관을 보냈던 사람이에요. 매우 백세듯했습니다. 호주를 빛낼 6명의 여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45세에 알츠하이머를 걸려요. 그리고 이혼을 당합니다. 남편한테. 이 환자는 너무 그 치매에 걸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바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자기가 떨어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우울증에도 빠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치매에 걸렸지? 그래서 본인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습니다. 나의 경험을 사람들한테 알리고 뭐 이런 것을 이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 생각으로 바꾼 다음에 전 세계를 돌면서 치매에 걸렸을 때 나는 어땠는가를 계속 설명하고 다닙니다. 책을 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한 10년 전에 왔습니다. 그때 한국에 있는 모든 치매를 하는 학자들이 저건 뻥이다. 치매 환자가 무슨 책을 쓰느냐. 그래갖고 다 같이 가서 봤습니다. 강연을. 치매 환자라고. 그런데 강연을 해요. 15분 정도 강연. 말도 거의 안 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울어. 본인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본인이 어떻게 이걸 대처하는지를 하니까. 이런 얘기들이 그때 그분이 했던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꿀 수 없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바꿔서 나는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다. 내가 호주의 과학성 차관이 됐더라도 여러분은 몰랐을 거고 여러분도 몰랐을 테지만 내가 치매에 걸렸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이런 강의를 할 수 있었다. 그럼 매우 감동을 받았다. 결국은 우리의 노화에 대한 여러 가지 컨셉은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비록 나이가 들어서 미치지 않았으면 치매에 걸리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뭘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비록 치매에 걸렸다고 해도 삶의 의미를 찾고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 뇌에 해당되는 CEO들이세요. 각 단체. 뇌의 기능은 그냥 물어보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뇌의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거기서 의미 있는 정보를 끄집어내서 내 몸이나 내 조직에 도움이 되게 엑세큐션 하는 거, 집행하는 거. 그게 뇌입니다. 그게 바로 CEO가 하는 일이고 뇌의 기능. 그래서 여러분들은 뇌를 많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냥 에휴 미치거나 치매에 걸려도 되지 뭐 나이나 못 걸려 그냥 나를 놔버리는 것보다는 이러한 활동들이 훨씬 의미가 있다는 젊은 애들이 컴퓨터로 노인들을 위협했던 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뻥입니다. 빅데이터가 그렇게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데이터에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걸 끄집어내서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면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년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아한 노년을 보낼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시기고 우리가 잘한다면 우리나라의 노령화 문제도 많이 해결될 것이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아주 강점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와 정반대의 인구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말을 하는 인구 집단이 바로 북쪽에 있어요. 통일만 되면 가장 인구가 밸런스가 맞는 그게 됩니다. 언젠간 통일이 될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비록 좀 어렵지만 치료가 안 되지만 치유를 한다면 좀 더 나은 쪽에 그 생각을 하실 수 있고 저도 이제 앞으로의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사회적 재앙을 만들어내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 의미를 만들어내는 일에 좀 일조를 할 것이라는 제 나름대로 자만심을 갖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혹시 제가 여기에 못 담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문양호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이 얘기해 주시겠지만 나중에 빈칸이 생기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을 한 번 더 깨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 있어요? 질문은 3차에서 받겠습니다.